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부상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영의 상체의 거의 90%는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하영일 코치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즉석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디님과 같이 했는데 다시 혼자 하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유형 접영을 즐겨서 하는데 자유형 접영할 때 좋은 헬스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추천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딱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 힘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영이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팔을 사용을 하면서 내 코어도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경기력이 좋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팔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팔을 쓸 때 다른 부위를 같이 잘 협력해서 쓸 수 있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항상 웨이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제가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다가 계획할 때 넣는 방식이 뭐냐면 AB 슬라이드예요. AB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 붙잡고 쭉 밀었다가 오는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 방식이 접영이랑 자유형에서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AB 슬라이드는 복구 운동이지만은 복구 운동을 하면서 팔 힘도 같이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을 한다면은 수영에 가장 근접한 근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노젓는 운동 있잖아요. 네, 로잉 말씀하신 로잉 거죠? 머신. 저 로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등 운동이죠. 대학교 팀을 가르칠 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로잉도 상당히 수영에 많이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서 아마 AB 슬라이드로 로잉을 한다면은 수영의 상체의 거의 90%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수영 3년차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25m 자유형 대시로 할 때는 20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50m 수영에서 대시를 할 때는 48초에서 49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점은 루비트 킥으로 천천히 몸풀기 할 때도 50초에서 51초 안팎입니다. 마음 먹고 빠르게 할 때랑 여유 있게 할 때랑 차이가 거의 없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도 이런 선수가 있어요.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빠른 선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어쨌든 속도가 증가를 시키면 힘도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추진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치를 했으면 캐치부터 피니시까지는 최대한 힘을 줘서 강하게 밀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할 때는 힘을 아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추진력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은데 힘이 엄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리커버리 할 때 들어가든 아니면 글라이딩 할 때 너무 힘을 많이 들어가든, 힘을 분배를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 이제 빨리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추진력과 상관이 없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영을 해야 되냐면요, 천천히 속력을 높여가는 방식이 있죠. 흔히 얘기한 디센딩 혹은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디센딩이나 빌드업 형식으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운동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힘을 효율적으로 쓰냐 못 쓰냐의 그 문제인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똑같이 추진력과 상관없는 리커버리나 아니면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가서 나는 빨리 하는데도 기록이 똑같네 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속도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는데 발차기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발차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봐야지 알 수 있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발차기는 결국에는 고관절의 움직임과 발목의 유연성이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 설명할 때 발차기 업킥을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업킥을 설명했었는데, 발차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세 가지 특징점으로 내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발목이 안 펴져요. 두 번째가 업킥 할 때 그대로 종아리를 올리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 세 번째는 고관절이 움직이질 않아요. 잘. 이 세 가지 특징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중에 한 가지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깨 와순 손상, 회전근개 완전 파열 같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선수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20대 마스터즈 수영인이시고요. 기록은 자유형 100m 58에서 59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정체 중이시고 스트레치 코트 훈련 중에
어깨가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 코드에 팔이 딸려가면 잠깐 탈구가 됐대요. 이때 어깨에 와순 손상이 생겨 수영을 하면 통증이 계속 생기고, 와순 손상은 자연 치유가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어깨 부상에 취약한 선수분들은 이런 영구적 손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재활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예, 스포츠 의학. 제가 원래는 처음에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알아본 다음에 그냥 생리학을 전공하게 됐거든요. 스포츠 의학을 제가 관심을 둔 게 뭐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어깨랑 무릎을 다쳐가지고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깨에 관절이 반밖에 없어요. 어깨에 다치는 바람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스포츠 의학을 전공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생리학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스포츠 의학하면 제가 완전 전공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지금 58초, 59초 나온다고 해서 100m에, 그렇죠? 그럼 정체가 됐대요. 이 정도면은 정체 좀 돼도 돼요. 아주 빠른 기록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용어인데요. 와순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깨 관절 있잖아요. 관절에 상완골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고무 패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와순이에요. 수영 선수가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흔한 부상 유형이기도 하고요. 수영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가요, 우리 LS 체육에서는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안정화시켜요. 거의 대부분이 와순이 다치는 이유가 수영 동작에는 오버헤드 동작이 많아요. 돌리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는 등 근육, 특히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잘 잡아서 안정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어깨 관절에 상완골이 들어가 있다겠죠. 여기가 자꾸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면 자꾸 뭔가 갈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회전근개 운동도 있지만은 견갑골 주변에 있는 능형근, 승모근 하부, 그런 데를 발달시켜 줘야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회전근개 운동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등 근육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하는 형태도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등 근육이 어떤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특히 승모근 하부 그리고 능형근 쪽이 어떤지를 보시고, 또 한 가지 봐야 할 근육이 뭐냐면 정거근이에요. 정거근이 역할이 손을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우리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능형근과 승모근 하부, 그러니까 제가 능형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능형근만 그건 아니고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운동을 하거든요. 수영 선수들은요, 등 근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등 근육이 파워도 결정하지만은 부상을 당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회전근개가 막 끊어지는 선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등 근육이 약해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등 근육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수영한 이후 하부 승모근이 원래 아프다가 요즘은 또 상부 승모근이 딱딱해지면서 아픕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돌덩이처럼 승모근이 딱딱해져 있어요. 책을 보려고 아래를 내려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 승모근이 너무 아파서 억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자세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분명 자세는 잘못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와순을 다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버헤드 동작을 많이 해서. 근데 오버헤드 동작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등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등이 이렇게 말리죠. 말리면서 상완골 관절이 어깨 관절을 자꾸 건드리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부 승모근이 자꾸 올라온 이유는 하부 승모근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건데,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켜서 얘를 내려줘야 돼요. 견갑골 밑에가 하부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가 상부인데 하부가 약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물병을 들더라도 하부 승모근이 약한 사람은 승모근을 이용해서 같이 들 거예요. 근데 등 근육이 안정화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확한 근육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어느 한 부분, 특히 하부 승모근이 약하면 자꾸 상부 승모근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수행하려고 해요. 특히 배영할 때 어깨를 자꾸 이렇게 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하부 승모근이 약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부 승모근을 좀 단련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글만 봐서는 딱 요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하부 승모근이 강하더라도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이 뭐냐면은, 내가 어느 동작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거야고 여기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하든 간에 근육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승모근을 이용해서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나이가 50대라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유형은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데 저병은 폼이 영 좋지 않고 자유형 위주로 체력 관리하는 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수들도 그렇게 해요. 선수들도 기초 지구력을 단련할 때는요, 자유형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평형이나 저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못하기 때문에 기초 지구력은 20분 이상, 30분 이상, 이제 뭐 1000m, 2000m 이상 이제 해야지만 단련되는 이제 지구력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병을 굳이 안 해도 자유형으로 충분히 기초 지구력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평형 손 캐치 이후 모아줄 때 손이 어느 정도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궁금하고, 평형 손 앞으로 뻗어줄 때 방향이 앞쪽으로 뻗어지는지 대각선 아래로 뻗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질문은 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제가 한 번에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평형할 때 아웃 스윕을 하고 이제 인 스윕을 들어가서 손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모으는 동작을 했을 때 물 밖으로 나와야 되냐, 나오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물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아웃 스윕 한 다음에 인 스윕이 강하기 때문에 반동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일부러 나오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일부러 나오게 하는 경우는 손이 너무 물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좀 올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반동을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냐, 그거는 수면에 가깝다면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천히 할 때 빼고 빠르게 할 때는 옆에서 보게 되면은 손이 딱 올라왔죠? 손끝이 정면을 바라봐야 돼요. 아웃스윕 한 다음에 인스윕 할 때 가장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 손끝이 바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끝이 아예 위를 바라보던가. 위를 바라보면은 모양을 또 바꿔서 해야 되고, 밑을 바라보게 되면 정확하게 일자로 찌를 수가 없고 다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평형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 손가락이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게 모으면은 깊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면을 바라봤지만은 몸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건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고요, 손끝이 정면을 바라보면 됩니다. 수영복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경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지난번에 답변한 것 중에 경기용 수영복을 입으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수경도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아주 경기력을 결정짓는 정도는 아니고, 초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경도 납작한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수경을 쓰지 않고 수경을 쓰고 모자를 써가지고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수경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수영복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기 눈에 편한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무조건 이런 게 좋다 해서 이런 걸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선수든 누구든 그냥 본인한테 편하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0.1초를 다투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레이스용 수경을 쓰는 게 좋겠죠. 단거리 평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단거리 평형, 요거는 명확하게 연구가 있어요. 단거리하고 장거리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차이점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좀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타이밍이나 그런 건 차이가 없지만 발차기가 끝나는 속도, 그 다음에 머리의 깊이,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똑같고, 어쨌든 100m를 가든 200m를 가든 앞에서 글라이딩 시간이 또 차이가 있겠죠. 글라이딩을 빼고 한 동작만 본다면은 차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머리의 깊이와 발차기가 끝나는 속도. 그러니까 좀 더 단거리는 끝나는 속도가 길겠죠. 근데 하지만 딱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글라이딩의 깊이와 글라이딩의 길이에요. 단거리는 글라이딩을 빨리 끝내서 속도를 유지하는 거, 팀에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단거리 같은 경우는 살짝 깊게 들어가서 좀 더 글라이딩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